자,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은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서초동에서 봄이 오는 그날까지, 봄이 오기는 왔는데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를 하시는 분이죠. 이현주 변호사와 권영철 CBS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임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사퇴시키라고 이야기했어.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주도했다라는 뉘앙스를 보였는데요. 과연 이 대사의 사퇴가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할까요? 만시지탄 안 하니만 못한 정도겠죠. 네. 어쨌건 뭐 임명하는 과정 자체가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요. 뒤늦게 이제 뭐 자진 사퇴라는 모양을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귀국시켜라가 마지막 단어였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까 봐서 귀국시켜라고 하기도 해서 귀국을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서 귀국시켜서 나가긴 했는데 뭔가 좀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임명 과정, 그만두는 과정이 다. 그래서 뭐 어쨌건 안 하니만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임명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못하겠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좀 한심하고 어이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퇴시키는 과정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으로 아이들 매를 때릴 때 그냥 아이가 눈을 질끈 감고 딱 맞으면 반성하고 있구나라는데 요리조리 피하다가 이게 허치면 더 화가 나서 야, 비유 너무 찰떡 같은데요, 진짜? 그 분노를 실어서 더 많이 때리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 과정인데요. 첫째는 일단은 도대체 이 정부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적임자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일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사퇴시킬 거면 왜 거기에 인사를 했느냐? 인사 실패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국가 위신도 추락했고요. 뭐 네. 호주의 국회의원이 더 적임자를 보내달라라고 항의했고, 교민 사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났고, 외교 실패다. 그렇죠. 호주 교민들이 굉장히 조용한 분들인데, 워낙 호주 사회도 좀 정체하고 우리나라처럼 다이나믹한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상 최대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서 집회 시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생긴 국가 미신 추락, 그리고 교민 사회의 분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논란, 국민적 논란,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참,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 귀국시킬 때부터 우리가 뭐 잘못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이상한 핑계를 대서 뭐 억지 회의를 만들어서 귀국을 시킨 다음에 또 이종섭 장관은 본인 사퇴 변도 안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투명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퇴의 변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국내에 숨기는 상황.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한 비대원 위원장은 나의 공로다라는 것까지 말하면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일단 이슈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을 들였다라는 부분은 뭐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분이 공수처 수사라든가 또는 이 박정훈 대령의 재판 관련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증인뿐만 아니라 아마 피의자로 이제 공수처에 불려갈 테니까 앞으로 남은 과정들 박정훈 대령 재판에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되겠죠. 지금 이제 사퇴는 사실은 처음부터 임명하지 말았어야 될 인사였으니까 당연한 수순인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만 됐으니까 내가 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억지스럽죠, 사실은. 그것도 사퇴하거나 해임하라고 말도 못하고 귀국시켜라고 겨우 얘기해놓고는 그 정도 얘기해놓고는 내 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다음 수순은 공수처 수사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공수처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절차대로 이루어질 거다.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아직도 지금 아래쪽 사람들, 부하들 이제 수사하는 과정이고 압수물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기까지는 상당 기간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재판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군사법원에서 김정민 변호사가 이 김정민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죠. 변호인이신데 그 귀국한 지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이게 형법에 증인도피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인도피죄.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시키는 거. 네. 본인의 형사사건은 괜찮습니다. 증거인멸죄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자기가 처벌받은 사건에 관한 증거나 증인을 숨기거나 은닉시키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그건 그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처벌하지 않는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에게는 증인도피죄가 성립하겠구나. 이종섭 대사는 해당되지 않네요.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 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시킨 거죠. 그래서 네. 그 증인은 증인 신청된 다음에 그 증인이 아니고 형사사건의 참고인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증인 도피죄구나. 네. 지구 반대편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하필 호주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시차, 거리로 네. 비해서 가장 좀 접촉이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을까. 라면서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증인 도피죄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임명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사 과정은 사실은 저는 공수처에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특검법이 올라가 있고 네. 공수처도 허심 빼진 않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검찰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위축돼 있는 상태고 처장도 없어서 맞서줄 바람막이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네. 증인 도피죄 이야기는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이 최초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형법 교과서를 읽을 때 네. 이거 증인을 죽이면 증인 도피죄가 될까? 그 살인죄하고 관계가 어떨까라는 이제 뭔가 상상을 해가면서 그 형법을 공부했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임명권한 대사 임명권을 이용한 증인 도피죄가 아닌가. 이게 나중에 특검법이 성립하면 저한테 특검법이 이제 국회에서 발의돼서 통과하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법률적으로 고민한 바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 하실 생각도 있어요? 아니요. 특별검사 하실 생각은 아니요. 의견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별검사보다 방금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영화적 상상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좀 호주 로케이션도 가면서 영화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호주 사막에서 추격전도 벌이고 그렇죠. 네. 이제 호주는 직항이 있는 데지만은 처음에는 직항이 없는 곳을 고르려 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네. 있으니까요. 그건 그냥 이제 이현주 변호사님이 여담으로 하시는 말씀 같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총선 끝나자마자 이종섭 호주대사 국회에서 불러야 돼요. 특검은 통과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검 외에 국정조사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이 이슈를 저는 이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군 검찰에 대해서 사실 한 가지 의문은 있는데 이게 더 커지게 된 것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그렇죠. 그리고 항명죄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수사 기소를 하게 되면서 부터인데 그러면 이 법정에서는 그 항명죄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길을 굳이 갔을까? 그래서 불씨를 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 정황하고 사실 경위를 파악해 본 바 김계한 사령관이 그 지시를 내릴 때 사실 검찰도 그렇습니다. 이게 조폭 논리하고 비슷한데요. 조폭 우두머리가 쟤 요즘 까부는 것 같아라고 하지 쟤 묻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댓글 수사 무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 그것 때문에 이미 조심을 하는 분이었고 김계한 사령관도 그걸 인식하면서 자기가 그 더러운 물에 발을 담기기는 싫어서 암시를 줬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서면 지시를 안 내리고 그래서 이게 지시가 있었느냐, 내가 복종 의무가 있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점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
군인 군무원의 사망에 관한 범죄는 군검찰에 수사 권한이 없는데 이거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정당한 명령인가, 이게 논점이 떠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검찰은 왜 굳이 이 길을 가서 일을 키웠을까라는 뭐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그 쟁점 외에 이것도 또 쟁점이에요.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요거는 뭐 이미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가 나면서 재판에 관여했는데 재판을 관여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직권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게 이미 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이종섭 변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2차례나 얘기를 언급을 했고, 그래서 중앙일보만 보도한 게 아니라 뭐 조선일보도 이전에 보도를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직권남용이 없어서 이제 무죄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한 서해 공무원 사건 등등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들이 있거든요. 줄줄이 다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때 수사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한동훈 비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이 좀 꼬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이종섭 자체에 대해서는 이 논리 자체가 그동안 대법원이 견지해온 판례와는 뭐 일맥상통하긴 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좀 검토해 봐야 된다. 실제 직권남용이 되는지 여부는 법리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그게 이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유지해 왔고, 또 얼마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도 그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렇긴 그렇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느냐?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8명에 대한 혐의를 적시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를 하는 걸 서류를 사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경찰로 넘어간 걸 또 찾아오라고 또 지시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왜 했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권리 직권남용 문제에 있어서 월권에 대한 처벌이 우리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재판, 독립된 법관에는 재판에 관여했다면은 월권한 거잖아요. 월권에 대한 아직 직권남용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논란이 많이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종섭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에 대한 많은 수사들에 대해서 스스로 죄가 안 된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서해 여부 월북 사건이라든가 동해안 그 목선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 직권남용으로 걸어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스텝이 더 꼬이지 않겠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군에서의 교통상의 지휘권의 문제와 이 수사권의 문제를 혼동해서 이 장관이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지휘권의 문제로 보면은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좀 어이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상관이 내린 명령이 유효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하면 박정훈 대령은 그럼 왜 기소했느냐? 그렇죠. 네. 완전히 자기 모순이죠. 아, 그렇죠. 권한이 없는데. 예. 권한이 없는 명령을 했는데 억울한 사람을 엮이게 한 명이 아니지. 네. 그럼 공소 취소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입장이 이 입장이 맞다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는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령에서 판례를 잘못 알았다라면서. 그럼 이 상황이 그냥 우리는 권한 없어라고 하고 끝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직권남용에서 직권의 범위는 사실 그 법령에 명시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중대한 것은 아니고 사실적 규범적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던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이 중앙일보에서 실은 그 이종섭 변호인의 말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재판의 독립, 재판부의 독립은 헌법에 있고, 그래서 재판관이 법정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런 확고한 이념에서 무죄를 쓸 수 있지만, 그 군 법원, 군 검찰은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관할이 정리된 건 최근의 일이고 박주민 의원의 입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적 규범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적 규범적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야라고 하면 이거는 법관 내 맘이야라고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서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에게도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쪽 주장대로 하자면 당신들 무죄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을 참고해서 네.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무죄다. 이게 직권 남용 자체가 그래서 이쪽을 봐주려 그러니까 저쪽이 문제가 되고 그럼 이걸 기소한 사람들은 또 누구고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자승자박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채널A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4년이 지났는데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이죠. 채널A 관련해서 이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의 대상이었던 제가 기억할 유시민 장관 그리고 최강욱 의원 황희석 변호사 이런 분들 같아요.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고발을 하긴 했는데 손준성 지금 검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 고발 사주 고발장 때문에 유죄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무죄가 됐고 네. 유죄를 받은 것은 그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게 네. 그게 이제 공무상 취득한 정보 및 형사사법 정보를 흘린 거다. 이것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이 들어가더라도 이미 공수처가 그 김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도 이미 검찰로 넘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발했다 그래서 고발했다고 수사가 반드시 들어갈 일도 없는 것이고 수사를 하더라도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관 고발 사주의 문제는 재판부도 문제가 있는데 그 고발장이 선거 전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네. 활용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혼자서 했을 리가 없긴 하지만은 고발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던 것이고 유죄는 개인 정보를 위반한 이제 외부에 흘린 직무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된 게 유죄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고발장이 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의 정보가 유출된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정보는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한 것이 정보 유출된 건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죠. 네. 실명 판결문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그거는 이제 직무상 검사나 퀵스 검색 판결문 검색이 가능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를 일반에 흘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준성 검사 대상으로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냈지만은 지금 공수처장도 없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공소 유지가 계속 될 수 있을지 그런 의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이 저도 지금 공수처가 지금 처장 임명도 안 하고 1월 19일에 그만뒀는데 지금 3개월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론 후보 2명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대로 가면은 공소유지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판결이 1심에서 인정이 됐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소유지해야 될 법무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 사건 공소유지를 제대로 안 하면은 그럼 이것도 고발 사주 사건도 또 무죄가 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볼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조직이 지금 와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지금 항소심 재판을 유지하고 있는 담당 부장이 임기가 10월 검사 임기가 10월까지입니다. 10월 돼서 다시 또 재임용 안 하게 되면은 부장도 또 바뀌어야 돼요.
그럼 공수처의 뭐 수사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겠네요. 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잘 안 뒤집어집니다. 특히 1심 네, 판결이 네, 네. 탄탄한 경우에는 1심에서 사실은 1심에서 증거 조사를 다 하고 항소심은 속심, 뭐 사실심으로 이제 3심은 법률심이니까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만 판단하지만 증거 조사를 하기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심에서 거의 완성된 단계로 오기 때문에 첫째는 1심 판결이 탄탄하면 뒤집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는 것과 근데 둘째는 항소심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구성원들은 1심 법원보다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네. 이게 두 개를 놓고 보면 좀 뭐 똔똔인 경향이 있는데 네.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은 제 판단으로는 뒤집어질 여지는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효화 씨라고 하는 분의 뭐 판결문을 내부 그 사법 시스템으로 보고 그걸 전파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건 이제 내부의 전산 자료로 누가 검색을 했는지 그리고 뭐 성모 검사, 성상욱 검사, 이목성 검사를 누구 지시를 받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수정관실 대검 수정관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1심 판결문에서 상당 부분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뭐 항소심에서 번복되는 데 대해서 많은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러니까 공수처가 잘해서가 아니라 1심 과정에서 조사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명약반화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 이런 그리고 이야기신 증거의 것 같아요. 성질 그리고 네. 1심에서의 진행 내용을 보건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형량은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이게 검사의 파면이라든가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데는 충분히 이게 그런 만한 그 건이 되는 거죠. 실형이 선고된 거니까 상당히 큰 범죄죠. 큰 범죄입니까? 현직 검사장이 실형 1년이 선고되는 경우 잘 뭐 그렇잖아요. 친분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심 재판 판결을 저는 뭐 그 정인으로까지 불려갔다 왔으니까요. 제 기사 네. 때문에. 네. 네, 그러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도 사실은 1심의 결정을 보면은 이게 뒤집어질 사안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냥 재판 지난번도 그 새로운 뭐 정인 신청도 안 하고 방치하면은 법원으로서는 이쪽 반대쪽은 성실히 해명을 하는데 이쪽은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날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종섭 사건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공수처의 한계인데 이종섭 전 장관을 수사하더라도 기소권이 공수처에 없습니다. 검찰로 다시 송치해야 됩니다. 네. 범죄 자체가 공수처가 처리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하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윤석열 정부로 뭐 민주당에서는 검사 독재 정권, 뭐 검찰 정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우려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공수처 조직이 새로 임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뒤집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된다. 검찰 개혁의 뭐 활용점정으로 공수처를 찍었는데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서는 조직만 만들어 놨지 검사들의 임기도 3년마다 재임용 받아야 되죠. 수사력도 제대로 안 갖추게 했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참 그 공수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거든요. 아니 정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활용점정으로 삼을 정도로 조직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었으면은 제대로 구성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난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과 동시에 공수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게 뭐 이제 격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좀 우리가 국민들이 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이건 공수처가 시원찮다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공감하고요. 어떤 사건에서 보면 대검하고 검찰하고 발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공보상 비밀 누설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최초의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공수처 검사들이 워낙 수사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검찰 15한테서 조사받는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로 가니까
이건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갖추고 검사들의 그 의도가 깔린 이제 막 그 가시를 막 뿌려놓은. 그래서 이거 검찰에서 질문지를 보낸 게 아닌가. 검찰의 관심사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검찰 그 이제 대검 감찰 정책 연구관으로서 활동에 대해서 그건 뭐 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손준성의 그 유죄 판결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검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검에서 검찰총장은 어떤 지위와 직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뭐 법률로만 알지 검사들이 직접 감지하기는 힘들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자로서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에피소드는 그 손준성 이제 고발 사주 사건 전후로 해서 그 핸드폰을 보면 이례적으로 그 권순정 네. 검사, 한동훈 검사하고 그 검찰총장 간의 연락이 빈번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장에게 보고를 할 때는 그 비서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총장님 계시냐, 지금 대면 보고 가능하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보고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내부 그 메신저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손준성 얼굴을 또 보통은 복간을 보면서 증언을 하거든요. 근데 손준성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을 네. 했더니 손준성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보통 이렇게 되면 반대신문, 재반대신문의 기회에 반박을 하거든요. 반박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그 검찰총장의 야욕에 대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맨 마지막에 할 말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점심 식사 자리에 검찰총장이 자신이 조선일보 사주와 만난 것을 자랑을 했다. 우리는 빨갱이 아니면 다 밀어준다라고 조선일보 사주가 얘기하길래 자기는 검찰총장 본인이 우리 검찰의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빨갱이 척결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 모든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일들이 그런 사리사욕을 위한 거였다라고 이제 느낀 대로 증언을 법정에서 하신 거죠. 그 뒤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네.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한 곳은 공수처고요. 그럼 왜 이렇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이 타이밍은 뭘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무능하고 수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와 더불어 뭔가 대검하고 손발을 맞추고 있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공수처 부장들이 다 검사 출신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우려가 되네요. 자, 이 공수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선거로 넘어와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당이 조국혁신당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사와 기소분리, 검사장 직선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공수처 강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했던 이야기 같은데 저는 좀 느낌이. 민정수석 할 때 잘하지 뭐 또 다시 나와서 하는지 참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거 사실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기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민의 적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이용해야 될 국정을 수행하는데 이용해야 될 도구인 거지. 그럼 도구는 잘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구랑 왜 자꾸 싸웁니까? 도구는 이용을 하는 것이죠. 도구랑 싸우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정말 공정하게 국민을 위한 검찰이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될 일은 국회가 해야죠. 사실 해야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현주 변호사님은? 건 대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또 안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수사와 기소 분리인데, 지금 검사의 마인드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게 수사를 할 때는 테이블 너머에 그 피의자가 나의 적이고 이 사람을 내리누르려고 제압해야 하는 그런 내가 죽고 죽느냐, 죽이느냐, 내가 사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시선으로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또 하나는 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지
신문 당하고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어제 그 대통령 담화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감히 청포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건 그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온 방에 수사 인력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안이 아닌가 봐 하고 내려오기에는 너무 무한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끝까지 나올 때까지 파괴되는데 근데 이걸 잘 알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가 가장 핵심인 걸 알면서 왜 민정수석 때 못 하셨을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180석을 줬을 때 뭐 하셨을까? 네, 네. 양당을 다 비판하시네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양당을 다 비판하신 겁니다. 공정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특활비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그 조폭들이 조직 관리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국민의 돈으로 조직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줄을 네. 막는데 저는 적극 찬동합니다. 우리 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전에는요 수사비가 그 집안이 부자거나 처가가 부자가 아니면은 특수부 검사를 못했다 그래요. 네, 수사비를 사실은 밥값도 안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피고인 참고인들 불러서 줄줄이 밤샘 수사하고 하는데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 검사 개인 사재를 틀 때가 많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제는 뭐 심지어 검사들이 컴퓨터 처음 나올 때는 컴퓨터도 자기 돈으로 살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다 지급을 하는데 이제 특활비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 공금에서 사용하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급을 하다가 점점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아마 예산에 대한 통제, 예결사는 국회가 담당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있지 않겠고. 근데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검사 선배들이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돈을 그러니까 뭐 범인을 잡으러 가서 잠복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뭐 밤샘 조사를 뭐 하게 했다든지 계장이 방해 식구는 복수 계장이라고 계장 2명 뭐 그리고 기록 관리하는 이제 실무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많이 수사를 시키면 미안하니까 좀 격려도 하고 차원에서 돈을 줘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한테 돈을 받으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게 좀 용돈 좀 받으면서 거학을 척결하는데 유용하게 쓰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 스폰서가 거학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스폰서가 공짜로 돈 줄 이유가 없죠. 뭐 그래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선배 이제 퇴직한 선배 변호사들이 와서 뭐 명절 되면은 뭐 과거에는 그런 관행들이 또 전별금도 주고 하는 관행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게 계속 문제가 되면서 개선돼 오는 과정인데 이 아마 특활비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에서 투명하게 쓰면 되는데 그렇죠.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듯이 검찰총장이 저 특활비를 내리는데 가운데 비서가 총장님께서 내리신 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충성을 사는 거예요. 개인의 그 총장 개인에 대한 충성을 조직원들에게 그 돈으로 사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무슨 마인드일까? 총장께서 내리신 돈이라니 좀 아연실색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그저 총장의 특활비를 가지고 수사 성과를 낸데 고생했다고 격려금을 주는 거니까. 그 총장이 정해진 룰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총장의 총장 마음대로니까. 판단에 따라 주는 거니까 총장의 특혜죠. 시혜는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혜를 베풀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사람에게 충성하도록 시켰네요. 네. 자, 특활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검찰 출신들이 정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동훈 위원장들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못같이 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본인 이름 말씀하셨는데 선거 본격 시작하기 전에는 말 조심해야 된다 당부를 했습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밖에 뭐 스스로 탄핵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요. 이수정 후보를 향해서는 여기에서 이럴 뿐이 아니다. 이 무슨 특권의식인가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죠. 이번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이 200석 얘기하는 이유는 단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기본인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우리 체제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떼려는 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수정입니다. 네, 뭔 말인지 참. 자, 뉴스 프라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